조선 중기 어느 마을에 갑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게으른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25이 넘은 총각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뒹굴며 책이나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하품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서 밥을 먹고는 다시 누워서 책을 보는 게 일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수를 보며 혀를 찼지요. 갑수네 집 아들 좀 보소. 저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하네. 참 답답한 노릇이야. 다른 놈들은 다 장가도 가고 가정도 꾸렸는데 갑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갑수의 아버지는 날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이웃집 아들들은 모두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는데 자기 아들만 이 꼴이었거든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수는 방 안에서 사서삼경을 뒤적거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갑수야, 이놈아. 아버지의 호통이 온 집안을 뒤흔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갑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한숨만 푹 내쉬었지요. 또 뭐라 하시려고요.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25이 넘도록 매일 저 꼴이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갑수네 집 아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한다고 수군대지 않더냐? 어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은 벌써 가게를 차렸는데 갑수는 언제 철이 들겠느냐고 하더구나. 아버님, 소인이 책을 읽고 있지 않사옵니까? 책이라, 책이 밥 먹여주더냐? 책이 돈을 벌어다 주더냐? 책만 읽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과거라도 볼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뭔가 해보려무나. 다른 놈들은 다 장가도 가고 가정도 꾸렸는데 너만 이 꼴이냐? 이웃집에서는 벌써 손자까지 보았는데. 갑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푸른 산이 보이지요. 문득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산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 산에나 다녀오겠사옵니다. 산? 산에서 뭘 하게? 또 놀러 가겠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찾을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늘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 무슨 길을 찾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는 평생 아무것도 못 이룬다. 그러나 갑수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운명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지요. 아버님, 사흘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일을 찾아보겠사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이튿날 새벽 갑수는 간단한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쌀 몇 톱과 건어물, 그리고 붓과 벼룩까지 챙겼지요. 왜 붓을 챙기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왠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깊이 들어가니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맑은 물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요. 갑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인적 드문 골짜기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몰락한 집의 모습이었거든요. 저곳에 사람이 사나? 가까이 가보니 집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 늙은 양반이 백발을 휘날리며 울고 있고 그 옆에는
20살쯤 된 아름다운 처녀가 아버지를 달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울지 마셔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옵니다. 매양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 깊은 산중에서 숨어 지내야 하다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사님들을 뵐 수 있겠느냐. 갑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갑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늙은 양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이런 깊은 산 중에 웬일이시오? 갑수는 급히 인사를 하였지요. 소인은 갑수라고 하는 사람이옵니다. 길을 잃어 이곳까지 왔사온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닌지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만. 늙은 양반은 갑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상이 선량해 보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나는 박헌도라고 하오. 원래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 꼴이요. 박헌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간악한 사또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자신을 모함했고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워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또 놈이 저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요. 제가 사또의 부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요. 원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렴결백한 가문이었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깨끗한 관리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소. 박헌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중에서 딸아이와 둘이서 숨어 지내고 있다오. 관가에서 계속 찾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이때 매양이 문 뒤에서 살며시 나타났습니다. 갑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산골 처녀답지 않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고운 얼굴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자태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지요. 아씨, 갑수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매양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님, 손님께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죄송하오. 갑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고귀한 분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니. 자신이 가져온 건어물과 떡을 꺼내어 내밀었지요. 소인이 가져온 것이 있사옵니다. 함께 나누어 드시지요. 박헌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소. 우리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의 음식을 어찌. 아버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니 소인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는 법이지요. 갑수의 진솔한 말에 매양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희망이 서려 있었지요. 아씨, 소인이 있지 않사옵니까? 반드시 길을 찾아드리겠소. 이 말을 듣는 순간 매양의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같았거든요. 그리고 갑수 또한 자신도 모르게 이 집안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지요. 박헌도는 갑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총각, 고맙소.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이오. 그 사또란 놈이 얼마나 강교하고 권세가 센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횡포에 당했소. 아버님, 아무리 강교한 놈이라도 하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사옵니까? 소인이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갑수의 당당한 말에 박헌도의 눈에도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절망만 했는데
이런 의로운 청년을 만나다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갑수가 가져온 음식이 전부였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지요. 매양은 갑수가 가져온 쌀로 죽을 끓여주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씨. 별것 아닌데요. 예전에는 더 좋은 음식들을. 매양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박헌도가 말을 끊었습니다. 옛일은 그만두자. 지금이 중요한 거야. 갑수는 이들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양의 교양 있는 말씨와 우아한 몸가짐을 보면 분명 좋은 집안의 규수였을 것이지요. 그날부터 갑수는 매일같이 산중의 박헌도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였지만 날이 갈수록 매양 아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지요. 그녀의 품이 있는 말씨, 아버지를 향한 효성,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연함이 갑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갑수는 집에서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약초를 캐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해했지만 갑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말리지 않았지요. 갑수야, 요즘 부쩍 부지런해졌구나. 무슨 일이냐? 아버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착한 일이구나. 그런 마음 잊지 말아라. 어느 화창한 오후 갑수는 산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따와서는 매양에게 건넸습니다. 아씨, 이것 좀 드셔보시지요. 정말 달콤하답니다. 매양은 산딸기를 하나 입에 넣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웃음이었지요. 정말 달구나. 고맙다, 갑수 총각. 아씨께서 웃으시니까 더욱 예뻐 보이시는구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아씨는 정말 선녀 같으셔요. 갑수의 솔직한 말에 매양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지금 이 꼴인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옵니다. 아니, 더 아름다우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이 더욱 빛나 보이거든요. 진심이옵니다. 처음 아씨를 배웠을 때부터 가슴이 설레었사옵니다. 매양은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산딸기만 먹었지요. 그러나 그 모습조차 갑수에게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씨, 소희는 그를 잘 모르옵니다. 그냥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갑수는 매양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매양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갑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그대로 두었지요. 아씨, 소인도 이제 글을 배워야 하겠사옵니다. 그 문서를 찾으려면 말이지요. 매양은 놀란 눈으로 갑수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그럴 생각이시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렇다옵니다. 아씨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아씨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매양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빛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갑수 총각님,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아씨, 소인을 믿어주시지요. 반드시 길을 찾아내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갑수는 매양과 함께 달빛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산길이었지요. 주황빛 꽃들이 달빛에 비쳐 더욱 곱게 보였습니다.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매양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예쁘긴 하온데 능소화라고 하는 꽃이지요. 꿈을 이뤄준다는 꽃이라고 하더이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꽃을 보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셨어요. 갑수는 능소화 한 송이를 따서 매양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꿈이 이뤄지겠구려. 매양은 부끄러워하며 꽃을 만졌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갑수 총각님, 정말 고맙나이다. 아버님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총각님을 만난 후로 희망을 가지게 되셨거든요. 소인이 더 고맙사옵니다. 아씨를 만나서 소인의 인생이 바뀌었사옵니다. 이제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갑수는 그저 게으른 청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갑수와 매양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갑수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가져왔지요. 산나물도 캐오고 약초도 구해오고 때로는 멀리까지 가서 쌀도 구해왔습니다. 아씨, 오늘은 꿀을 구해왔사옵니다. 어머, 꿀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멀리 양봉하는 노인이 계시더이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조금 나누어 주시더군요. 매양은 갑수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갑수 총각님,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아닌가요? 고생이라니요. 소인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아씨와 아버님께서 편안해 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박헌도도 갑수를 점점 아껴 했습니다. 이런 의로운 청년이 자신의 사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요. 갑수 총각, 자네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버님, 은혜라니요. 소인이 더 많이 받았사옵니다. 아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갑수는 매양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씨, 소인이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지요? 소인, 아씨를 사랑하게 되었사옵니다. 처음엔 그저 불쌍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아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매양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총각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총각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아씨, 이 일이 다 끝나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사옵니까? 네, 기꺼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확인되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헌도를 모함한 위조 문서를 찾으려면 사또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갑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였지요. 아씨, 소인이 사또 집 머슴으로 들어가겠사옵니다. 매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너무 위험하지 않사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그 문서를 찾아야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사옵니다. 박헌도도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갑수 총각, 그건 안 돼요. 사또가 얼마나 간악한 놈인지 아시오? 자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그래서 더 가야 하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않겠사옵니까? 갑수의 굳은 결심을 보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조심하게. 한 가지 귀띔해 주마. 그 사또 집에는 부인과 여종들이 있는데 모두 젊은 남자를 좋아하니 주의해야 하네. 아버님, 소인의 마음은 오직 아씨 한 분뿐이옵니다. 매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총각님, 정말 조심하셔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도망치셔야 해요. 아씨,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며칠 뒤 갑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사또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침 머슴을 구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지요. 갑수는 일부러 몸을 구부리고 더러운 옷을 입어서 가난한 농민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어이, 머슴하러 왔다는데? 문지기가 갑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일은 뭐든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힘은 있어? 이 집 일이 만만치 않은데. 갑수는 팔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장하옵니다. 또 글도 조금 아옵니다. 글을 안다고? 그럼 서당에서 공부한 놈이구나. 왜 머슴을 하려고? 집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사옵니다.
부모님께서 병이 드셔서 약값이 필요하거든요. 문지기는 갑수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또 집은 정말 컸지요.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연못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이었거든요. 갑수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런 화려함이 모두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님 머슴 하나가 왔사옵니다. 그때 안채에서 한 여인이 나왔는데 갑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바로 사또 부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풍만한 몸매, 그리고 유염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은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오, 제법 건장해 보이는구나. 이름이 뭐냐? 갑수라고 하옵니다. 사또 부인은 갑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머슴들과는 달라 보였지요.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글도 안다고? 조금 배웠사옵니다. 그럼 밤에 서재 정리도 할 수 있겠구나. 좋다. 사또 부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갑수는 왠지 불안했지만 목적을 위해 참았지요. 마님, 소인이 밤일도 잘한다 말한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 이 말에 사또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호, 그래. 그럼 밤에 서재에서 일해보거라. 중요한 문서들이 많으니 조심히 다뤄야 해. 갑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 서재에 위조 문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사옵니다, 마님. 그런데 갑수야, 너 정말 머슴만 하려고 왔느냐? 사또 부인의 시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갑수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옵니다. 그래도 잘생긴 놈이 이런 곳에서 머슴 노릇을 하다니. 아깝구나. 갑수는 사또 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목적을 위해 견디기로 했습니다. 매양 아씨와 박헌도를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첫날 밤 갑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정말 컸지요. 온갖 책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갑수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들춰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워낙 많은 문서들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문서 중에서 어떻게 찾지? 갑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갑수 주변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또 집의 여종 점순이가 갑수에게 자꾸 관심을 보였거든요. 점순은 16살쯤 된 어린 계집아이였는데 갑수만 보면 얼굴이 빨개졌지요. 갑수 오라버니, 이거 드시지요. 점순이는 몰래 좋은 음식을 갑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흰 쌀밥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지요. 고맙긴 한데 괜찮은 거냐? 들키면 너만 혼날 텐데. 괜찮나이다. 오라버니는 다른 머슴들과 다르시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글도 아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정말 머슴 같지 않으셔요.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요. 갑수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점순이의 순수한 마음은 고마웠지요. 점순아, 고맙다.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들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네, 오라버니. 그런데 오라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으신가요? 갑수는 매양 아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점수는 슬펐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갑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또 부인의 친구인 화순 마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젊고 아름다운 과부였지요.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사또 부인 못지않게 유염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부잣집 과부였거든요.
언니 새로운 머슴이 제법 잘생겼다며? 그렇지. 한번 보겠어? 화순이 갑수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이런 남자가 머슴을 하다니. 정말 아깝다.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야. 두 부인이 갑수를 두고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갑수는 몹시 불편했지요. 저녁이 되자 화순이 갑수를 불렀습니다. 갑수야, 내 짐을 나르라. 갑수가 화순의 방에 가니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화순은 평소보다 더 얇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갑수야, 너 정말 그냥 머슴이냐? 그렇다옵니다. 거짓말. 너의 손을 보니 일손이 아니야. 글 읽는 손이지. 갑수는 당황했습니다. 화순의 눈이 너무 예리했거든요. 마님, 소인이 뭔 특별한 사람이겠사옵니까? 호호, 그래도 눈에 띄는 구석이 있어. 혹시 밤에 시간 있으면 내 방에 와서 책 좀 읽어줄래? 갑수는 곤란했습니다. 세 여인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소인은 머슴일 뿐이옵니다. 허나 소인의 마음은 한길 뿐이옵니다. 갑수는 매양 아씨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사또 부인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갑수를 자주 불러서 온갖 일을 시켰지요. 갑수야, 밤에 서재 정리 좀 해라. 네, 마님. 그런데 혼자 하면 무서우니까 내가 같이 있어줄게. 갑수는 서재에서 일하면서도 사또 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갑수야, 너 정말 신기한 놈이구나. 무엇이 신기하시옵니까? 다른 머슴들은 나만 보면 벌벌 떠는데 너는 태연하잖아. 그저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사또 부인은 갑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갑수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갑수야,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니? 갑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매양 아씨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머슴으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옵니다. 정말 재미없는 놈이구나. 하지만 그런 점이 더 매력적이야. 사또 부인의 눈빛이 더욱 끈적해졌습니다. 갑수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지요. 한편 화순 마님도 갑수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수야, 내일 밤에 내 방에 와서 책 좀 읽어주렴.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마님, 소인은 싫다는 거야? 화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갑수는 난처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소인의 몸이 천하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부탁하는 건데 뭐가 천해? 갑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거절하자니 의심받을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매양 아씨에게 미안했거든요. 어느 날은 점순이가 갑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마님들이 오라버니를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뭔 소리냐? 사또 부인 마님과 화순 마님이 오라버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둘 다 오라버니를 좋아하신다고요. 갑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점순아, 너도 조심해라. 괜히 나 때문에 혼날 수 있어. 오라버니만 안전하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점순이의 순수한 마음에 갑수는 미안했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까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 어느 날 밤 갑수가 서재에서 문서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또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지요. 속옷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얇은 비단 속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유염했습니다. 마님,
이 밤에 웬일이시옵니까? 갑수야, 나 혼자 있기가 무서워. 사또 부인은 갑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지요.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갑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왜 안 되는데? 나도 여자야. 외로운 밤이 얼마나 긴지 알아? 갑수는 뒤로 물러났지만 사또 부인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갑수야, 너도 남자잖아. 나 같은 여자가 싫어? 그런 게 아니옵니다. 다만 뭐? 갑수는 매양 아씨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또 부인의 유혹은 강렬했지요. 젊은 남자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 순간 사또 부인이 갑수를 껴안았습니다. 갑수는 깜짝 놀라 밀어내려 했지만 어느새 정신이 흐려졌지요. 사또 부인의 몸에서 나는 향기와 부드러운 감촉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짓것 죽는다 한들 마님을 사랑한 게 어찌 후회가 있겠사옵니까? 갑수의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비치는 서재에서 선을 넘고 말았지요. 능소화가 피어나듯 격정적인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서재 안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고 문서들은 잠시 잊혀졌지요. 그러나 갑수는 곧 후회했습니다. 매양 아씨에게 미안했거든요. 마님 소인이 갑수야 후회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니? 사또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갑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매양 아씨를 배신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로 갑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또 부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었지요. 갑수야, 오늘 밤에도 서재에서 만나자. 마님, 그러면 안 되옵니다. 왜? 벌써 나를 싫어하게 됐어? 갑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문서를 찾아야 하는데 사또 부인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거든요. 한편 점순이는 갑수와 사또 부인의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오라버니 조심하세요. 마님이 오라버니를 노리고 있어요. 알고 있다. 고마워. 오라버니는 저 같은 사람은 안 좋아하시겠지요? 점순이의 순수한 눈빛에 갑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순아, 넌 좋은 아이다. 하지만 내겐 이미 알아요. 오라버니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갑수는 매양 아씨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화순 마님도 갑수에게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수야, 나도 외로운 과부 신세인데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마님, 소인의 신분으로는. 신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갑수는 새 여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 사또 부인의 격정적인 유혹, 화순의 끈질긴 구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매양아 씨에게만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갑수는 산중의 박헌도 집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매양을 보고 싶었거든요. 갑수 총각님,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진전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갑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매양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죄스러웠지요. 힘드시죠? 위험한 일인데. 아니옵니다. 아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사옵니다. 매양은 갑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총각님, 무리하지 마세요. 총각님이 다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갑수는 매양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갑수는 날이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문서를 찾아야 하는데 여인들의 관심 때문에 마음껏 뒤질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사또 부인이 자꾸 밤에 찾아와서 일을 방해했지요. 어느 날 밤 갑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또가 출장을 간 사이 안방까지 들어가서 문서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점순이를 따돌려야 했습니다. 점순아, 오늘 밤엔 일찍 쉬어라. 내가 혼자 하겠다. 오라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이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 점순이는 아쉬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다음은 화순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수를 부르려 했지만 갑수는 핑계를 대고 피했지요. 마님,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옵니다. 뭔 일인데 그렇게 바빠? 서재 정리를 마저 끝내야 해서 그렇나이다. 화수는 아쉬워했지만 물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또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갑수를 찾아왔지요. 갑수야, 오늘도 같이 있자. 마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사옵니다. 뭔 일이 나보다 중요해? 갑수는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싶사옵니다. 사또 부인은 의심스러워했지만 갑수의 얼굴이 창백해 보여서 물러갔지요. 그럼 푹 쉬어. 내일 보자. 드디어 혼자가 된 갑수는 조심스럽게 사또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서한과 함께 수많은 문서들이 보였지요. 이제 찾아보자. 갑수는 하나하나 문서를 들춰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공문들이었지만 서한 깊숙한 곳에서 수상한 문서를 발견했지요. 이게 뭐지? 문서를 자세히 보니 박헌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어딘가 어색했지요.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 갑수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장도 이상하고 종이의 질도 달랐지요. 분명히 위조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세상을 뒤집을 증거로구나. 갑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박헌도를 모함한 위조 문서를. 그런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있는 거야? 갑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사또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내가 머리 아프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여기서 뭐라는 거야? 갑수는 재빨리 문서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거짓말. 뭔가 훔치려 했지? 사또 부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갑수는 위기를 느꼈지요. 마님, 오해입니다. 소인은 그럼 품속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내놔. 갑수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마님, 소인을 믿어주시지요. 믿어? 지금 내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는 놈을 어떻게 믿어? 그때 갑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런 소인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사또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수에 대한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것이지요. 정말 다른 건 아니지? 그렇다옵니다. 마님께 드릴 편지를 쓰려고 종이를 찾던 것뿐이옵니다. 사또 부인은 갑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것이지요. 그럼 됐어. 하지만 다음엔 미리 말해. 갑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거든요. 다음날 새벽 갑수는 몰래 사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위조 문서를 품에 간직한 채로 말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또 부인과의 일 때문에 매양에게 미안했거든요. 산중에 박헌도 집에 도착하니 매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갑수 총각님,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씨, 찾았사옵니다. 갑수는 위조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헌도가 그것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게 그 문서로구나. 정말 위조된 것이야. 이 글씨체 내 글씨체가 아니야. 아버님,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사옵니다. 박헌도는 갑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갑수 총각, 정말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아버님, 이제 한양으로 가서 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수와 박헌도는 즉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원부에 이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지요. 매양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원부 어른,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호소하려 하옵니다. 사원부 관리가 갑수와 박헌도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헌도가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말하고 갑수가 위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모함한 위조 문서입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지요. 이건 명백한 위조다. 인장도 가짜고 종이도 다르고 글씨체도 어색하다. 그럼 박헌도의 무죄가 입증되는 건가? 당연하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뭘 더 바라겠는가? 사원부는 즉시 사또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또와 관련된 관리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한편 사또 집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사또 부인은 크게 당황했지요. 갑수가 어디 갔지? 설마.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또를 체포하라. 사또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이 포위된 상태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위조 문서 작성과 무고죄로 체포한다. 사또 부인은 그제서야 갑수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박헌도를 도우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갑수, 너는 대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지요. 며칠 뒤 사또는 옥에 갇혔고 박헌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이제 하늘도 우리를 돕는구나. 박헌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수와 매양도 함께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사또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이었거든요. 갑수 총각 덕분이다. 정말 의로운 청년이야.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로구나. 갑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매양 아씨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박헌도는 다시 관직에 복귀했고 이번에는 더욱 청렴한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갑수 총각, 자네 덕분에 새 삶을 얻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버님, 아씨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뒤 갑수와 매양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박헌도는 최고급 비단으로 혼례복을 마련해 주었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갑수야, 정말 잘했다. 이런 현숙한 며느리를 얻다니. 갑수의 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게으르기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내다니. 아버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이제야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구나.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수는 능소와 한 송이를 매양의 머리에 꽂아 주었지요. 아씨,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나이다. 갑수 총각님, 아니 서방님, 정말 고맙사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부인,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능소와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그런데 혼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사또 부인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갑수를 바라보았지요. 남편이 옥에 갇힌 후 혼자가 된 그녀는 갑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갑수는 그녀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잠시의 실수였지만 그녀와의 추억도 소중했거든요. 혼례가 끝난 후 갑수는 사또 부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마님, 갑수야 축하한다. 정말 예쁜 신부를 얻었구나. 사또 부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미안해하지 마. 나도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당신만은 영원히 소인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또 부인은 더욱 울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갑수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갑수야. 그리고 나를 나쁘게 기억하지는 말아다오. 그렇게 사또 부인은 쓸쓸히 떠나갔습니다. 갑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한편 점순이도 갑수의 혼례를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행복하세요. 어린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도 이렇게 막을 내렸지요. 그녀는 훗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화순 마님도 갑수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녀 역시 갑수를 잊기 어려웠지만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그날 밤 갑수와 매양은 신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꿈 같아요. 아씨, 아니 부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요.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부인이 있었기에 소인이 용기를 낼 수 있었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능소화가 만개한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었지요. 서방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부인 소인이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소. 아버님도 도와드리고 우리 가정도 잘 꾸려나가겠소. 저도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렇게 갑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정의도 구현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여러 여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갑수와 매양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딸도 낳고 박헌도는 다시 벼슬에 나가 청렴한 관리가 되었지요. 갑수도 장사를 시작해서 제법 성공했습니다. 몇 년 후 갑수는 우연히 사또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갑수야, 오랜만이구나. 마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어. 너는 잘 사는 것 같구나. 마님도 좋은 분 만나시길. 아니야.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 너와의 추억만으로도 충분해. 갑수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요. 점순이는 훗날 마을의 한 총각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갑수에 대한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지요. 화순 마님은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다고 전해집니다. 갑수는 가끔 능소화를 보면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또 부인과의 뜨거운 밤, 점순이의 순수한 사랑, 화순의 끈질긴 구애, 모든 것이 꿈 같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매양과의 사랑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갑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물론 사또 부인과의 일은 빼고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얘야,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하고,
갑수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소이다. 게으른 청년이 사랑을 만나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다니. 역시 사랑의 힘은 사람을 바꾸는구려. 그렇게 갑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능소화는 지금도 산중에서 곱게 피어납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요. 갑수와 매양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 능소화 피는 곳에서 맹세를 하곤 했지요. 우리도 갑수와 매양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하자.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 그리고 진실한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갑수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교훈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실제 야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갑수라는 평범한 청년이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지요. 독자 여러분도 갑수처럼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